어머님, 밖에서 묻은 더러운 균 때문에 안 돼요. 제발 식탁보에 김치 좀 흘리지 마시라고요. 이거 이태리 실크 식탁보란 말이에요. 비위생적인 손으로 찢지 말고 집게 쓰세요. 사위는 장모가 묵은지를 손으로 찢어주려 하자 기겁을 하며 손을 쳐냈습니다. 식탁 위로 새빨간 김치 국물이 튀자 사위는 짐승을 보듯 장모를 노려보며 소독제를 난사해 댔습니다. 그날 40년 동안 시장통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장모는 조용히 10만 원짜리 화로회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내 몸이 더러우면 내 돈도 더러운 거지. 이 한마디와 함께 40살 먹은 사위의 멸균 인생은 가장 더럽고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생과 예의를 착각한 한 남자의 최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 바닥은 질척하고 비릿한 물기로 가득했습니다. 내 친구 김미연은 그 비린내마저 향수라도 되는 양 킁킁거리며 활어 코너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김미연이 고무장갑을 낀 생선 장수에게 손가락 3개를 펴보이며 외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일 싱싱하고 큰 놈으로 줘요. 우리 사위 먹일 거니까 눈알이 초롱초롱한 걸로 골라야 해. 생선 장수가 펄떡거리는 광어를 뜰 채로 건져 올리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사위 사랑이 대단하시네. 이놈이 힘이 좋아서 사위님이 드시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어. 김미연이 생선 장수의 말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박서방이 먹을 건데 최고로 해야지. 전복도 실한 놈으로 담아줘요. 얼음 꽉꽉 채워서.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잔돈 한 푼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김미연이 사위 입에 들어갈 거라니 10만 원짜리 수표를 턱턱 내놓는 꼴이 참 우습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차 트렁크를 열며 김미연에게 타박을 주었습니다. 야, 김미연. 너 관절도 안 좋다면서 그 무거운 걸 혼자 다 들려고 그래. 사위가 상전이다, 상전이야. 김미연이 낑낑대며 스티로폼 박스를 트렁크에 실으며 대답했습니다. 얘는 너도 알잖아. 우리 박서방이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밥 한번 먹자고 초대했는데 빈손으로 가냐? 그리고 박서방이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백화점 물건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애가 장모가 회 떠오면 좋아하겠지? 나는 운전대를 잡으며 룸미러로 들떠있는 친구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곱게 화장까지 하고 시장통 냄새가 날까봐 향수까지 뿌린 김미연의 모습이 오늘따라 왜 그리 안쓰러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미연은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머리를 3번이나 다시 매만졌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는 김미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앞장서는 김미연의 뒤를 따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싶다가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 장모 왔네. 내가 아주 실한 놈으로다가.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세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사위 박진상이 기겁을 하며
손바닥을 펼쳐 김미연을 막아섰습니다.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박진상의 손에 들린 스프레이통이 김미연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취익 독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소독제가 김미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차별적으로 뿌려졌습니다. 김미연이 당황해서 눈을 질끈 감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이게 무슨 짓이야? 눈에 들어갈 뻔했잖아. 박진상이 마스크를 쓴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묻어온 미세먼지랑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단 소독부터 하고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신발 밟으신 거, 거기 현관 타일, 제가 어제 락스로 다 닦아놓은 건데. 박진상은 김미연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바닥 타일만 쳐다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나는 기가 차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이 멋쩍은 듯 웃으며 들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내가 조심성이 없었네. 자, 이거 받아라. 새벽에 노량진 가서 제일 좋은 놈으로 떠온 거야. 하지만 박진상은 박스를 받기는커녕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으악, 어머님, 그 더러운 스티로폼 박스를 집 안에 들이시게요? 거기 시장 바닥 쥐들이 기어다니던 거잖아요. 당장 밖으로 내놓으세요. 김미연이 무안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회라서 상할까봐 얼음 채워온 건데. 아,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복도에 두고 내용물만 꺼내 오시라니까요. 박스 겉면에 세균이 수억 마리는 붙어 있을 겁니다. 박진상이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김미연은 현관 밖 복도 차가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박스 테이프를 뜯어야 했습니다. 딸 이수진이 그제야 안방에서 나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왔어? 그냥 들어오지 뭘 밖에서 그래. 이수진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김미연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아냐, 박서방 말이 맞지. 요즘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김미연이 회 접시만 꺼내 들고 들어오자 박진상은 거실 바닥에 투명한 비닐 시트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비닐이 거실 한가운데 길게 깔렸습니다. 어머님, 소파 가죽이 이태리제라 예민해요. 옷에 먼지 많으니까 이 비닐 위로만 다니세요. 아시겠죠? 박진상의 말에 나는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김미연은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 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식탁 앞에 도착한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너머에는 박진상과 이수진을 위한 번쩍이는 유기그릇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연이 앉을 자리에는 기가 막힌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방, 이게 뭐냐? 군대 식판도 아니고. 내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자 박진상이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모님도 오셨어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일인 상차림이에요. 어머님은 찌개 숟가락으로 떠드시는 습관 있으시잖아요. 저희 부부는 헬리코박터균에 민감해서요. 따로 덜어 드시라고 위생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김미연의 자리에는 식당에서나 쓰는 스테인리스 식판과 나무젓가락,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용기 같은 플라스틱 접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컵조차 종이컵이었습니다. 김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만지작거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깔끔하고 좋네.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자리에 앉은 김미연이 젓가락을 들자 박진상이 잽싸게 비닐장갑 한 장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쌈 싸드실 거죠? 맨손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장갑 끼세요. 손톱 밑에 때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김미연은 아무 말 없이 비닐장갑을 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김미연이 자신이 사온 회를 집으려 하자 박진상이 긴 고기 굽는 집게를 들고 나타나 김미연의 젓가락을 막아섰습니다. 아, 어머님, 젓가락 닿으면 회 전체가 오염되잖아요. 제가 덜어드릴게요. 박진상은 마치 오염 물질을 다루듯 집게 끝으로 회 몇 점을 집어 김미연의 식판 구석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소독 티슈를 뽑아 집게 끝을 박박 닦았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깨작거리고 있었고 김미연은 회 한 점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연이 무의식적으로 젓가락을 뻗어 앞에 놓인 멸치볶음 그릇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상이 반사적으로 자신의 밥그릇과 국그릇을 들어 몸 뒤로 숨기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흡! 마치 더러운 것이 튀기라도 할까봐 피하는 노골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김미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췄습니다. 정정만이 감도는 식탁 위에서 박진상이 물티슈를 한 장 더 뽑아 식탁 위를 벅벅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중에 말씀은 자제해 주세요. 비말 튀거든요. 침 튀기면 저 밥 못 먹습니다. 김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내 친구의 처참한 표정을 보며 오늘 사단이 나도 크게 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박진상은 그런 장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미연이 가져온 회를 다시 한번 수돗물에 헹구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장회라 찝찝해서 한번 씻어 먹어야겠네. 싱크대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 김미연은 굴하지 않고 식탁 아래에 두었던 보냉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꺼낸 것은 바로 3년 묵은 묵은지가 담긴 큼지막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박서방, 이게 내가 작년에 담근 묵은지인데 아주 제대로 익었어. 회랑 같이 싸먹으면 그만이다. 김미연이 뚜껑을 여는 순간 쿰쿰하고 시큼한 묵은지 특유의 냄새가 거실 전체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군침이 돌 법한 냄새였지만 사위 박진상의 반응은 마치 독가스를 마신 사람 같았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박진상이 밥 먹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며 코를 틀어쥐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손으로 냄새를 쫓아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젓갈 냄새 질색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 진짜 비위 상해서 밥 못 먹겠네. 박진상이 인상을 구기며 짜증을 냈지만 김미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묵은지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 유산균 덩어리야, 유산균. 자, 내가 먹기 좋게 찢어줄게. 김미연이 딸 이수진의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주려 길게 찢은 김치 가닥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에서 돌아오던 박진상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박진상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김미연의 손등을 젓가락으로 세게 쳐냈습니다. 탁 하는 파열음과 함께 김미연의 손에서 김치 조각이 튕겨나갔습니다. 허공을 가로지른 붉은 김치 국물이 박진상이 그토록 아끼다던 새하얀 수입 식탁보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순백색 천 위에 선명한 붉은 얼룩이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상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보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태리에서 공수해온 실크 식탁보라고요. 세탁해도 얼룩 안 지는데. 박진상은 밥상머리에서 휴지를 미친 듯이 뽑아 식탁보를 문질러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을 마치 오물 짚듯이 휴지로 감싸 쥐더니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았습니다. 아, 진짜 수준 떨어져서 못해 먹겠네. 제가 이래서 처가 식구들 오는 거 싫다고 한 겁니다. 위생관념도 없고 교양도 없고 식탁에서 김치를 손으로 찢는 게 말이 됩니까? 박진상의 막말에 김미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미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 그랬나? 수준이 떨어져? 내가 싸운 음식이 오물이라도 돼? 박진상이 씩씩거리며 소독 스프레이를 집어들고 허공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김미연의 얼굴을 향해 미세한 소독의 입자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오물이지 음식입니까?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어머님 몸에서 나는 시장 냄새 때문에 제가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겠어요? 제발 교양 있게 좀 사시라고요. 그 순간 김미연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아까 자신이 사온 10만 원짜리 자연산 화로에 접시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딸 이수진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김미연은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주방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회 접시를 개수대에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투명하고 싱싱한 광어회와 전복들이 개수대 거름망 속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미치셨어요? 그 비싼 걸 왜 버려요? 박진상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김미연은 보란듯이 발로 음식물 처리기 페달을 밟았습니다. 위잉 갈갈갈.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싱싱했던 횟감들이 순식간에 갈려 하수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미연이 텅 빈 접시를 싱크대에 던져 넣으며 박진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더러운 균이 득실거리는 시장통 할망구라서 내 놈 입에 들어가는 것도 더러울까봐 내가 처리해줬다. 시원하냐? 박진상이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미연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지도 않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리꽂았습니다. 탁! 봉투 입구가 열리며
딸의 혼수 영수증과 전세 자금 이체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들어라, 박서방.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역겹고 더러우면 내 피땀 묻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는 어떻게 숨쉬고 사나?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번 돈이라 세균이 득실득실할 텐데. 김미연의 서슬 퍼런 일갈에 박진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억지 춘향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딸 결혼할 때 증여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치사하게 돈 이야기를 왜 꺼내세요? 증여? 누가 증여래? 난 너한테 빌려준 거야. 내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질질 짤 때 내가 미쳤지. 더러운 내 돈이 그렇게 싫으면 다 토해내. 지금 당장. 김미연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진상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술만 달싹거렸고 이수진은 구석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실 한쪽에 놓인 장식장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상이 애지중지 모으는 양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내 돈으로 산 거지? 내 돈으로 산 건 다 가져가야겠다. 김미연이 장식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박진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손대지 마세요. 발렌타인 30년 산이란 말이에요. 박진상이 김미연의 팔을 잡고 늘어지자 김미연이 그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건장한 40대 남자가 60대 노인의 힘에 밀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김미연은 그 틈에 가장 비싸 보이는 양주병 하나를 집어들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 차마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 너도 똑똑히 들어. 내 냄새 난다고 피하던 년이 내 통장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더구나. 너희들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남편이 깔끔해서 그런 건데 왜 이해를 못 해줘. 이수진이 울면서 김미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김미연은 매몰차게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기어이 물기가 맺혔습니다. 이해? 내가 너희들 이해해 주려고 내 자존심까지 갈아 넣었다. 근데 돌아오는 게 고작 소독약 세례냐? 더러운 장모는 이만 퇴장해 줄 테니까 너희끼리 멸균실에서 천년만년 잘 살아봐라. 김미연은 현관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방과 신발을 낚아채듯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나는 아파트 현관 입구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고 김미연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미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구겨 신은 슬리퍼 차림으로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짐승처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티슈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김미연이 젖은 눈으로 차창 밖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따라 시선을 돌리니 10층 베란다에서 박진상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천하의 몹쓸 놈. 김미연이 부들부들 떨며
욕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김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진상이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신호 대기 중에 김미연의 휴대폰 화면을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묻은 식탁보 사진 밑에 적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일은 정말 실망입니다. 식탁보 세탁비 5만 원, 먹지도 못하고 버린 횟값 10만 원, 그리고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보상 청구하겠습니다. 당분간 흥분 가라앉으실 때까지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계좌번호는 아시죠? 김미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차 안에는 김미연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핸들을 꽉 쥐며 저 뻔뻔한 사위놈의 콧대를 반드시 꺾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친구 김미연은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을 알아눕나 싶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나 좀 태워줘라. 딸년 집에 두고 온 게 있어. 나는 죽이라도 쏘어갈까 하던 참에 들려온 친구의 씩씩한 목소리에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조수석에 탄 김미연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도끼를 품은 뱀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뭘 두고 왔는데? 그냥 퀵으로 보내라고 하지. 내 물음에 김미연이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가게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니야, 가게 비밀 장부야. 그날 정신이 나가서 가방에 못 챙기고 식탁 밑에 떨어뜨린 것 같아. 그 안에 거래처 외상값 적힌 게 다 있는데 그놈들이 보면 안 돼. 지금 시간엔 박서방 회사 갔겠네? 수진이만 있겠고. 그렇겠지.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데 차라리 잘 됐어. 얼른 장부만 찾아서 나올 거야. 우리는 다시금 그 문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김미연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나도 같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김미연이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는지 경쾌한 해제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연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거실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깔깔깔.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먹네. 오구오구. 크하. 엄마, 진짜 맛있다. 역시 서울 치킨보다 엄마가 가져온 게 최고라니까? TV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현관까지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이 멈칫하며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사위 박진상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숨소리를 죽이고 신발장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실 쪽을 염탐했습니다.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소파에는 웬 중년 여성이 양반다리를 하고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밭일하다가 바로 올라왔는지 흙이 잔뜩 묻은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바닥에는 밭 흙이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상이 며칠 전 김미연에게는 이태리제 가죽이라 예민하다며 비닐을 깔고 앉으라고 했던 그 소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닐은커녕 흙투성이 발이 고갈하던 가죽 시트를 마구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들, 아해봐. 이거 닭다리 살이 아주 실하다. 그 여성은 박진상의 친어머니, 즉 김미연의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맨손으로 양념치킨을 뜯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붉은 양념이 줄줄 흐르는데 물티슈나 비닐장갑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닭다리를 쪽쪽 빨아먹더니 양념이 잔뜩 묻은 그 손가락으로 치킨 물을 집어 박진상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 무도 하나 먹고. 목 막힌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습니다. 며칠 전 김미연에게는 숨도 쉬지 말라며 소독제를 뿌려대던 그 결벽증 환자 박진상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박진상은 어머니가 침 묻은 손으로 넣어주는 치킨 물을 아기 새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손에 묻은 양념이 진국이네. 나 좀 더 줘. 박진상이 안사돈의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김미연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자신에게는 젓가락이 닿는 것도 더럽다며 집게로 음식을 덜어주던 놈이 자기 엄마의 침과 흙먼지는 보약이라도 되는 양 받아먹고 있는 꼴이라니. 안사돈이 입안에 있던 닭뼈를 퇴하고 거실 바닥에 뱉으며 말했습니다. 야, 근데 이 집 진짜 좋다야. 널찍하니 운동장 같네. 그 깐깐하다던 장모년이 해준 거라며? 박진상이 입가에 묻은 양념을 소매로 쓱 닦으며 대꾸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그 노인네 유세가 얼마나 심한지. 며칠 전에도 와서 행패 부리고 갔잖아요. 냄새나는 시장통 반찬 싸들고 와서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아우, 비위 상해서 혼났네. 아이고, 고생했다 내 새끼. 그래도 어쩌냐. 돈줄인데 좀 참아주지 그랬어. 콩고물이라도 더 떨어지게. 안사돈의 말에 박진상이 킬킬거리며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차피 그 노인네 혼자 살아서 적적하잖아요. 나중에 힘 빠지고 병들면 재산 다 털어서 요양원에 확 넣어버릴 거예요. 수진이 꼬드겨서 유산 미리 땡겨받는 작업 중이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오메, 똑똑한 내 새끼. 그래, 늙으면 요양원이 답이지. 냄새나게 같이 어떻게 사냐? 그 돈으로 엄마랑 해외여행이나 가자. 그럼요. 장모님은 외부인이잖아요. 가족은 우리 엄마랑 나 그리고 수진이까지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모가 어떻게 가족이에요? 그냥 물주지, 물주. 박진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김미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김미연은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장 틈새로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진상이 안사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낄낄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안사돈이 흙 묻은 손으로 박진상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박진상이 좋다고
웃는 그 역겨운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미연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영상이 흔들릴까봐 조용히 뒤에서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김미연이 나를 돌아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분노였습니다. 가자. 김미연이 입모양으로 내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파렴치한 모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김미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나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들어올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김미연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으흐흑, 내가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내 전 재산을. 김미연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우리는 타지 못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친구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내가 운다고 저놈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오히려 내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비웃을 놈들이야. 내 말에 김미연이 젖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가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지. 눈물도 아까워. 저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내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김미연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김미연은 방금 찍은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화면 속 박진상의 웃음소리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미연이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너 조카 중에 변호사 있다고 했지? 그 부동산 전문이라는 민혁이. 응, 있지. 승률 좋아서 요즘 아주 잘 나가. 지금 당장 전화해. 오늘 바로 만나야겠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제일 독한 방법으로 저놈 숨통 끊어놓을 준비하라고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로 걸어나가는 김미연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처럼 그녀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는 조카 민혁의 번호를 누르며 박진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얼마나 거대한 폭탄이 되어 돌아올지 상상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우리는 강남의 한법무법인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조카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민혁이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김미연이 내민 휴대폰 속 동영상을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진상이 흙 묻은 어머니의 손을 빨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정적감 도는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민혁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모님,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이중인격도 아니고. 그동안 미연 이모님이 마음고생 얼마나 하셨을지 안 봐도 훤해요. 민혁이가 혀를 차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김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연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이었지만 입술만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녀가, 내가 그놈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 돈은 다 찾아야겠다. 이거 한번 봐줄래? 3년 전에 애들 결혼시킬 때 박서방 그놈이 사업 자금 융통한다고 해서 내가 해준 돈이야. 민혁이가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조카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의 오간 돈은 증여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넘기던 민혁이의 손이 어느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모님, 이거 차용증이네요. 인감도장까지 확실하게 찍혀 있고. 김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놈이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이 필요하다나 뭐라나 하면서 써준 거야. 나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 했는데 자기가 찝찝해서 그렇다고 꼭 써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받아뒀지. 그게 효력이 있니? 민혁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탁탁 쳤습니다. 효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무기죠. 여기 보세요. 원금 3억 원을 빌리며 5년 내 상환하지 않을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까지 있어요. 이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명백한 대여금 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쳤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박서방 그놈 집 꾀에 지가 넘어갔네. 세금 피하려다가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민혁이는 즉시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며 작전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일단 이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고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게 중요해요. 박서방 명의로 된 거 뭐 있어요? 김미연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파트 전세 명의가 그놈으로 되어 있고, 아, 작년에 뽑은 외제차도 그놈 명의야. 리스인가 뭔가 한다던데 보증금 꽤 들어갔을 거야. 좋아요. 전세 보증금이랑 차량 리스 보증금에 바로 채권 가압류 신청할게요. 그리고 급여 통장도 압류 걸어버리죠. 회사에 소장 날아가고 월급 압류되면 회사 생활하기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민혁이의 물음에 김미연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작사를 내줘. 회사에서 잘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내 돈 가지고 유세 떨던 놈이 빈털털이 돼서도 고개 뻣뻣하게 드나 보자. 김미연의 서슬 퍼런 결단에 민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터폰을 눌러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김대리,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해. 긴급으로 처리하고 내용 증명도 오늘 발송해.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우리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연은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내 통장에서 매달 25일에 박진상 씨한테 나가는 자동이체 있지? 그거 지금 당장 해지해줘요.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중에 딸내미 부부가 쓰는 거, 그것도 싹 다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켜.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되물었습니다. 고객님, 가족카드로 발급된 건데 정지하시면 배우자분이나 자녀분이 사용하실 때 승인 거절되실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도둑놈들이 펑펑 쓰고 다니는 꼴 더는 못 보니까 지금 당장 끊어버려요. 탁, 탁, 탁. 직원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김미연의 휴대폰으로 카드 정지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김미연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진작 이럴 걸. 내가 미련 곰탱이처럼 퍼주기만 했어. 그때였습니다. 김미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딸 이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신호 대기 중에 김미연의 휴대폰 화면을 곁눈질했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이 지금 화 많이 났어. 엄마가 사과하기 전까진 절대 안 본대. 나 중간에서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좀 져주라. 응? 문자를 읽은 김미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거칠게 가방에 처박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들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사과?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내가 져줘? 평생 져주고 살았더니 아주 호구로 보이지? 김미연은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김미연의 반찬 가게로 돌아와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민혁이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가게 문에는 금일 휴업 팻말을 떼어버렸습니다. 김미연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묵묵히 멸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멸치 볶는 냄새가 가게를 채웠지만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오후 4시 30분 탁자 위에 올려둔 내 휴대폰으로 민혁이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모님, 법원 등기랑 내용 증명 지금 박진상 회사 수발실에 도착했대요. 본인 수령 확인 떴습니다. 나는 김미연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미연이 볶음 주걱을 내려놓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터졌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미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위놈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워서 한달음에 받았을 전화였지만 김미연은 휴대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어지자마자 다시 울리고 또다시 울렸습니다. 마치 발신자의 다급하고 당황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안 받아? 내 물음에 김미연은 휴대폰의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받아서 뭐해? 뻔한 소리 할 텐데. 이제 내 목소리 듣고 싶으면 돈 싸들고 와서 빌어야지. 김미연은 가게 오디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맞춰 어깨춤까지 추며 멸치볶음을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흥겨운 척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가족을 제 손으로 쳐내야 하는 어미의 쓰라린 아픔과 분노가 뒤섞인 전율이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 얼굴이 붉게 상기된 박진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김미연을 발견하고는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문 좀 열어보세요.
유리문 밖에서 악을 쓰는 박진상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만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김미연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소금 바구니 어딨지? 잡기가 왔으니 소금 뿌릴 준비해야지. 나는 카운터 아래에 미리 준비해둔 굵은 소금 바구니를 김미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미연이 바구니를 받아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박진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문 좀 여세요. 대화 좀 하자고요. 박진상은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가게 유리문을 쾅쾅 두드려댔습니다. 지나가는 시장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체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김미연이 비장한 표정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박진상이 씩씩거리며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이밀자마자 김미연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신발 신고 들어와? 여기 위생관리 구역인 거 안 보여? 박진상은 그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손에 쥐고 있던 꼬깃꼬깃한 내용 증명 서류를 김미연의 얼굴 앞에 흔들어댔습니다. 장모님, 진짜 노망 나셨어요? 가압류라니요. 회사로 이런 걸 보내면 제 꼴이 뭐가 됩니까? 당장 취하하세요. 당장. 박진상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김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운터 옆에 놓인 소금 바구니를 허리춤에 끼고 섰습니다. 노망? 그래, 내가 노망이 나서 그동안 내 놈한테 돈을 퍼다 줬구나. 내 돈 내놓으라는데 뭐가 문제야? 억울하면 지금 당장 3억 입금해. 그럼 취하해 줄 테니까. 아니, 가족끼리 무슨 법대로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안 갚는다고 했어요? 나중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당장 제 월급 통장 묶인 것부터 푸시라고요. 박진상이 흥분해서 팔을 휘젓다가 진열대에 놓인 멸치볶음통을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뚜껑이 열리며 애써 볶은 멸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미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행패야? 내 놈 눈에는 내 음식이 쓰레기로 보이지? 그래, 더러운 건 소독을 해야지. 김미연이 바구니에 담긴 굵은 소금을 한 줌 가득 쥐더니 박진상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촤악! 하얀 소금 결정들이 박진상의 얼굴과 눈을 강타했습니다. 아! 내 눈! 아! 박진상이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박진상의 머리통에 뿌려댔습니다. 에이, 퇴! 재수 없는 놈! 썩 꺼져라. 우리 가게에 부정 탄다. 아, 따가워. 미쳤어? 진짜 돌았어? 박진상이 눈도 못 뜬 채 허우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얼른 주방 쪽으로 달려가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미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미연이 호스 끝에 달린 분사기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내 놈이 그랬지? 세균 덩어리라고? 그래, 너 같은 불효막심한 균은 물청소가 답이다.
김미연이 수도꼭지 레버를 끝까지 돌리고 분사기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취약.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가 박진상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소금기에 따가워하던 박진상의 얼굴에 찬물이 쏟아지자 그는 숨이 막히는지 캑캑거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차가워. 하지마, 하지 말라고. 어때? 시원하냐? 내가 좋아하는 소독이다. 이놈아, 씻겨 내려가라. 내 돈 내놔라. 김미연은 마치 전장의 여전사처럼 호스를 휘둘렀습니다. 물줄기는 박진상의 잘 빗어넘긴 머리를 미역줄기처럼 만들었고 비싸다던 이태리제 양복을 흠뻑 적셨습니다. 박진상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가게 구석으로 몰렸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가자. 사람 살려. 가게 밖으로 뛰쳐나온 박진상은 이미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킥킥거리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박진상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졌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뚝거리며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어이구, 꼴 좋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김미연이 호스를 든 채 가게 밖까지 쫓아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경하던 옆집 떡집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놈은 혼쭐이 나야 해. 김미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스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박진상의 추태는 이제 곧 만천하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김미연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김미연이 젖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야, 나 잘한 거 맞지? 저놈 저래도 싼 거지? 나는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아주 훌륭했어. 평생 참기만 하다가 오늘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야. 이제 시작이야, 미연아. 그날 저녁 나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지역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위생 유난 떨던 사위, 장모님 가게 와서 행패 부리다 참교육 당한 썰이었습니다. 업로드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에는 사이다다, 저런 사위는 몽둥이가 약이다, 장모님 스웩 장난 아니다라는 응원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반응들을 김미연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봐봐,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박진상 그놈, 내일 회사 가면 아주 볼만하겠다. 김미연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야, 기분이다. 오늘 내가 쏜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러 가자. 우리는 근처 삼겹살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앞에서 김미연은 연거푸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딸년 눈치 보느라 맘 편히 술 한 잔도 못 마셨는데 오늘 술맛이 왜 이렇게 다냐? 김미연이 상추에 고기 2점을 얹고 마늘까지 올려
크게 한 쌈 싸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멸균실에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냐?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김미연의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이제 그 돈 다 찾으면 우리 실버타운 가서 떵떵거리고 살자. 그래, 내가 그 돈 찾으면 너랑 세계 여행도 가고 춤도 배우러 다니고 다 할 거야. 박서방 그놈, 내가 아주 알거지로 만들어서 바닥을 기게 해줄 거야. 우리는 밤이 깊도록 웃고 떠들며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냈습니다. 술병이 서너 병쯤 비워졌을 때 우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이 내 팔짱을 끼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런데 갑자기 김미연의 노래가 뚝 끊겼습니다. 내 팔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소나기 힘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나, 가슴이. 김미연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 장난치는 줄 알고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왜 그래? 너무 좋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김미연의 얼굴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이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흔들리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리며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연아, 김미연. 나는 바닥으로 쓰러지는 친구의 몸을 간신히 받아 안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내 팔을 짓눌렀습니다. 김미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는데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정신 차려. 미연아, 눈 좀 떠봐.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김미연의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심장마비 같아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나는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희미해져가는 친구의 숨소리만이 내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우리가 간과했던 김미연의 건강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BO-, BO-.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김미연의 손을 으스러져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삼겹살을 먹으며 웃던 친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김미연을 처치실로 급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딸 이수진이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 뛰어들어왔고
그 뒤로 사위 박진상이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진상은 아까 가게에서 물벼락을 맞은 양복을 대충 말려 입었는지 옷에서 꿉꿉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수진이 나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어떡해? 엄마 괜찮은 거야? 진정해라. 지금 검사 중이야. 박진상은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기는커녕 응급 원목과 접수 창구 쪽을 기웃거리며 간호사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여기 응급실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되는 거죠? 혹시 중환자실 들어가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나는 기가 차서 박진상을 노려보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며 동의서를 내밀자 박진상은 기다렸다는 듯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박진상은 수진에게 물 한 잔 떠다 주겠다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정수기가 아니라 비상구 계단 쪽이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발소리를 죽여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상구 계단은 서늘하고 어두웠습니다. 무거운 철문 뒤로 박진상의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문틈을 아주 조금 열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나 박진상입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박진상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아닌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응급실에 계시거든요. 심근경색이라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서요.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장모를 두고 마치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장모님이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은 그 생명보험 있잖아요. 그거 사망보험금이 얼마였죠? 5억 맞죠? 박진상은 계단 난간을 톡톡 두드리며 돈 액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 5억이요? 다행이네. 그럼 그 돈은 배우자인 저희 와이프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죠? 혹시 장모님 빚이 있어도 그 보험금은 압류 안 되는 거 확실하죠? 네네. 빚 상속은 포기 각서 쓰면 되는 거고. 크크크. 감사합니다. 박진상은 섬뜩한 웃음소리까지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놈은 지금 김미연의 목숨값으로 자기 빚을 갚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 결정적인 증거를 딸 이수진에게 들려주고 저 악마 같은 놈의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김미연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김미연은 아직 마취 기운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쯤 김미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박진상이 얼른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세상 효자 같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장모님, 깨어나셨군요. 아이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김미연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초점 없는 눈을 굴려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상이 수진의 눈치를 살피며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안 그래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병원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쓰러지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퇴원하시면 가게랑 집이랑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박진상은 김미연의 손을 잡는 척하며 교묘하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재산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장모님은 그냥 편하게 요양. 아니, 치료에만 전념하시죠. 미리 증여해 주시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요. 박진상의 입에서 증여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김미연의 눈빛은 사위의 탐욕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너, 내 보험금, 탐내냐? 박진상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을요. 저는 그저 장모님 노후 자금 걱정돼서 나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랑 잠깐 매점 좀 가자. 나는 영문도 모르는 수진을 복도 끝 한적한 벤치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목록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이게 내 남편의 진짜 목소리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비상구 계단에서 녹음된 박진상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서요. 사망보험금이 5억 맞죠? 빚은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고. 크크크. 수진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주먹을 꽉 쥐며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모, 나 여태까지 악마랑 살았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착한 조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미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암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쓱 닦아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이모. 저 인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수진이 성큼성큼 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했습니다. 수진이의 거친 숨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병실 문 손잡이를 잡은 수진이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쾅! 수진이가 병실 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혔습니다. 박진상은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죽 그릇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살기 등등한 표정은 읽지 못한 채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왔어? 이거 병원 앞 본죽에서 사온 특전 복죽이야. 장모님 기력 회복하시게 제일 비싼 걸로 사왔어. 박진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수진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박진상이 내민 죽 그릇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박진상의 얼굴을 향해 죽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철썩? 뜨거운 죽이 박진상의 얼굴과 셔츠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뜨거워. 내 얼굴. 박진상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수진, 너 미쳤어? 왜 이래?
박진상이 죽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악을 썼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떨어진 빈 플라스틱 용기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미쳐? 그래, 내가 미쳤지. 너 같은 악마를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뭐? 악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때 내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며 휴대폰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나는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장모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서요. 사망보험금이 5억 맞죠? 빚은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고. 크크크. 박진상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바닥을 구르던 박진상의 동작이 일시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웅성거리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장모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보험금 때문에? 박진상이 허둥지둥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아니 여보. 오해야. 그게 아니라 장모님 걱정돼서 혹시나 하고 알아본 건데. 닥쳐. 이 쓰레기야. 수진이가 박진상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내 빚 갚으려고 했니? 내가 너 빚 갚아주려고 적금까지 깼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엄마 보험금을 노려. 수진이는 박진상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박진상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미연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미연이 손에 꽂힌 링거 바늘을 뜯어낼 듯한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 딸 인생 망치지 말고 썩 꺼지란 말이다. 김미연의 사자 후에 박진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코너에 몰린 쥐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요. 다 끝냅시다.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해. 그 아파트 명의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이 미친놈이 끝까지 돈 타령이야? 내가 참지 못하고 나서려는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박진상을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 끌어내요. 환자 협박하고 행패 부리는 중이에요.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박진상이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내 마누라랑 얘기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내 집 내놔. 3억 내놓으라고. 박진상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병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박진상이 사라지자 수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엉.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수진이는 김미연의 침대 난간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김미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다음 날 아침 내가 올린 폐륜사위 고발 영상과 녹음 파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민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축하드려요. 회사 쪽 법무팀에서 연락 왔는데 박진상 씨 오늘부로 권고사직 처리됐대요. 나는 병실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던 수진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 퇴직금이라도 나오면 위자료로 압류해야지. 김미연이 사과를 씹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똑똑해졌네. 그래, 10원 한 장도 남겨주면 안 되지. 3일 뒤 김미연의 퇴원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민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판결문입니다. 무변론 승소 판결 났습니다. 김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피고 박진상은 원고 김미연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자,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민혁이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집행관 대동에서 아파트 강제 경매 개시 결정문 붙이러 가시죠. 그래, 가자. 내 집 내가 찾으러 가는데 늦을 이유 없지. 김미연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 같았습니다. 우리는 민혁이의 차를 타고 곧장 경매로 넘어갈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10층 복도에는 이미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수진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제 옷이랑 화장대만 실어주세요. 저쪽 남성복이랑 골프채는 손대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수진이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김미연이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사위가 이태리제라며 유난을 떨던 소파와 식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주인 잃은 가구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박진상과 수진이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박진상의 얼굴이 오늘따라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짐은 다 챙겼냐? 엄마 왔어? 거의 다 끝났어. 내 짐만 빼면 돼. 수진이가 엄마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짐 싣지 마세요. 박진상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눈이 퀭한 것이 우리가 알던 그 뺀질거리는 박서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린 현관문으로 뛰어들어와 이삿짐 박스를 나르던 직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 맘대로 짐을 빼. 이거 주거 침입이야. 다 내려놔. 직원이 당황해서 멈칫하자 수진이가 차가운 눈으로 박진상을 노려보았습니다. 비켜. 내 집 내가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여보, 수진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이 집에 다 있는데 어떻게 이래? 박진상이 수진이의 팔을 잡으려 하자 수진이가 질색하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추억? 너한테는 이 집이 추억이 아니라 돈이었겠지. 더러운 손 치워. 박진상은 수진이에게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번에는 김미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귀신에 씌었었나 봅니다. 이 집 경매만은 막아주세요. 제발요.
박진상이 김미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연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발 아래 엎드린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알아. 내 바지 더러워진다. 장모님 제발. 옆에 있던 변호사 민혁이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박진상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진상 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 부동산 인도 명령 집행 예고장 붙일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박진상이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문. 그 붉은 도장이 박진상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진이는 벽에 걸려있던 웨딩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박진상이 꿇어앉은 무릎 앞으로 액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금이 갔습니다. 이건 너 가져.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 너 혼자 실컷 끌어안고 살아. 수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김미연이 혀를 차며 깨진 액자 파편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쯧쯧,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 남의 돈으로 쌓은 성이 영원할 줄 알았더냐? 우리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박진상을 뒤로하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진상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악기가 쫓겨나며 지르는 단말마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최고급 실버타운 노블 카운티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분수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자리였습니다. 야, 여기 커피 맛이 기가 막힌다. 호텔 커피 저리 가라네. 맞은편에 앉은 김미연이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안하고 화사해 보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찌든 때가 묻어있던 낡은 옷 대신 세련된 베이지색 카디건과 진주 목걸이가 그녀를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밥도 다 해줘. 청소도 해줘. 심심하면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여기가 천국이지 뭐냐. 나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미연은 박진상에게서 회수한 전세금 3억 원과 위자료, 그리고 반찬 가게를 정리한 권리금까지 합쳐 이곳 실버타운의 특실에 입주했습니다. 나 역시 혼자 사는 적적함을 덜기 위해 미연이 옆 호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요가를 하고 저녁이면 단지 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모, 저만치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되고 나서 수진이의 얼굴도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꽃집을 열어 독립했고 주말마다 우리를 보러 이곳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오구, 우리 딸 왔어?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와. 여기 먹을 거 천지인데.
김미연이 벌떡 일어나 딸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의 목에 팔을 두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이 아주 싱싱하길래 사왔지. 피부 더 좋아지셨네? 연애라도 하는 거 아니야? 얘는 무슨 주책이야. 이 나이에 연애는 무슨. 너랑 이모랑 노는 게 제일 재밌다. 세 여자가 테라스에 둘러앉아 하하호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지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 비키라니까요. 여기 우리 장모님이 산다니까. 나 사위라고. 사위. 익숙한 목소리에 김미연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문 차단기 앞에서 웬 노숙자 행색을 한 남자가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양복 상의는 단추가 뜯어져 있었고 바지는 흙투성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검게 그을린 얼굴. 박진상이었습니다. 그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빈털터리가 된 후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그 우물꼴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미연 여사님, 장모님, 저 여기 있어요. 박서방입니다. 박진상이 테라스 쪽에 앉아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한지 주변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피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저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김미연이 딸의 손을 지그시 눌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처리하마. 김미연은 테라스 난간 쪽으로 우아하게 걸어갔습니다. 박진상은 김미연이 다가오자 희망에 찬 눈빛으로 철창 너머에서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장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밥 한 끼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김미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박진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듯한 멸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팀장님, 저기 입구에 오물이 묻어 있네요. 우리 실버타운은 위생관리가 생명 아닌가요? 빨리 치워주세요. 냄새나서 차를 못 마시겠네. 보안팀장이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원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하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박진상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아, 이거 나 장모님 만날 거야.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굶어 죽어요. 박진상이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짐짝처럼 들려 단지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비명소리가 가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김미연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탁탁 털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휴, 이제야 공기가 좀 맑아졌네.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김미연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찻잔을 들었습니다. 나와 수진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짜 대박이다. 오물이라니 너무 적절한 표현인데? 그럼 세균 덩어리는 소독하고 오물은 치워야지. 내 인생에 더 이상 불결한 건 용납 못한다.
때마침 실버타운 중앙광장에서 경쾌한 왈츠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댄스 파티 시간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김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음악 좋다. 우리 춤이나 한판 추러 갈까? 좋지. 오늘 스텝 좀 밟아볼까? 나도 흔쾌히 일어났습니다. 김미연이 수진이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너도 같이 가자. 젊은 피가 있어야 무대가 살지. 좋아. 오늘 엄마 춤 실력 좀 볼까? 세 여자는 팔짱을 끼고 음악이 흐르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김미연의 은발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낡아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음악 소리와 섞여 높푸른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더니 헛말이 아니었네. 김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나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지. 인생은 나쁜 놈 치우고 나서부터지. 우리의 유쾌한 춤사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참을 것도 없는 완벽하고 깨끗한 행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가을날, 우리의 황혼은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도를 넘은 폐륜 앞에서는 부모도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연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결벽증을 내세우며 위생을 따졌지만 정작 가장 더러웠던 건 사위의 탐욕스러운 마음 아니었을까요? 시장통에서 비린내를 풍기며 번 돈이라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땀방울보다 깨끗하고 고귀한 것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희생만을 강요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김미연 여사님의 통쾌한 결단을 보며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미연님처럼 당당하고 화려하게 빛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